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앞 시간에서 풍요 불화사회가 가장 불안수준이 높은 사회로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인류가 꿈꿔온 이상사회가 풍요 화목사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정의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겠죠. 맨 앞에 강의에서 제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인류가 정의, 공정 이것을 강렬하게 원하게 되었다. 정의와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게 된 배경으로 바로 불평등을 지목했습니다. 풍요 불화사회는 불평등한 사회인데 그 불평등이 과거의 불평등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불평등, 즉 사람들을 더 불화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불평등이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간절하게 정의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정의에 대한 관심과 요구, 이게 이제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옛날부터 이런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 왔죠. 예를 들면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비심이 없어도 사회가 존속할 수 있지만 정의가 없으면 사회가 붕괴한다. 네. 지난 시간에 지속 불가능하다, 풍요 불화 사회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과 관련이 있겠죠.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등하면 그 사회가 부정의하다고 느낍니다. 평등할수록 그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이제 간단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 형제가 있어요. 1년차 두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형은 용돈을 매달 10만 원씩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매달 10,000원씩 줘요. 그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정의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리고 불평등한 가정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등은 곧 부정이고 정의는 평등과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부의 공정한 분배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의가 인류 역사에 처음에 등장할 때는 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서초동에 가보시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네,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죠.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저울입니다. 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저울은 공정한 분배를 상징합니다. 부의 공정한 분배. 그러니까 부를 아주 공정하게 분배해 주겠다. 저울에 달아서. 이런 얘기죠. 그럼 왜 눈을 가렸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사심이 개입되거나 이권을 청탁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정의의 여신 친척이 와서 분배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불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눈을 가린 겁니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분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칼은 왜 들었을까요? 만약에 이런 공정한 분배를 거부하거나 여기에 혼란을 조성하는 놈이 있으면 칼로 쳐 죽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인류 역사 초기에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보통 균등한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평등하게. 예를 들어 들소를 잡았다. 그러면 똑같이 나눠 먹은 거죠. 누굴 많이 가져가고 추장은 혼자 다 먹고 나머지는 뼈만 가지고 과서 곰국 끓여 먹고 이런 게 안 하고 똑같이 나눴습니다. 물론 어른들한테 조금 더 주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균등한 분배를 했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한 균등한 분배를 규칙을 깨고 혼자 고기를 많이 먹었다, 많이 가져갔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처벌이 뭐였을까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 당시에 사형을 내리거나 추방을 했습니다. 그만큼 부의 공정한 분배 규칙에 혼란을 조성하는 사람, 그 규칙을 깨는 사람을 엄벌에 처했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정의의 여신상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처음에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평등, 특히 부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정의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평등, 부의 공정한 분배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크게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의 공정한 조절, 이걸 이제 다 정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쭉 여기 써 있는 듯한 내용들. 지위와 역할이 공정하냐. 내가 어떤 힘든 역할은 다 떠맡는데 거기에 맞는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래도 이제 그건 부정의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권리와 의무가 공정하냐. 내가 어떤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의무는 행사하지 않는다. 이것도 불공정한 거고 부정의한 거죠. 그게 이제 맞아야 되겠죠. 또 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는 노력에 대해서 보수가 공정하냐. 이것도 이제 정의와 부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이 정도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월 400원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월급이 1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부정의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또 인간의 가치와 행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 이런 것도 이제 정의와 관련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정의라는 개념의 폭이 좀 넓어졌지만 원래 출발은 평등, 특히 부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개념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정의 그러면 그걸 떠올린다 이거죠. 부의 공정한 분배.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얘기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의와 평등,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는데, 평등을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앞에서부터 불평등을 문제시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가 평등해져야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기 때문이고, 또 평등해져야 사회가 사람들 사이 관계가 화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정의와 화목은 거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세 가지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등은 화목한 사회의 전제 조건이고, 불평등은 부정이기 때문에 평등이 실현된다는 것은 곧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사회가 화목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실종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평등하지도 않고 그 결과 정의롭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불평등을 해결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상사회를 건설해야 될 시점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상사회라는 것은 먼 옛날부터 우리 인류가 꿈꿔왔죠. 근데 어떤 게 이상사회일까요? 바로 풍요 화목사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를 들면 서양에서, 동양에서 또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사회를 그려왔어요. 상상했습니다. 어떤 사회가 이상사회일까? 그 사회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회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이런 거를 계속 상상을 했어요. 근데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 개념도 틀리고 틀리겠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통하게도. 즉 풍요 화목 사회가 이상 사회라고 전 인류가 다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인류는 이상 사회를 관통하는 이치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두 가지가 충족되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풍요와 화목.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상사회를 좀 환상적으로 표현했죠. 천국으로 묘사했죠. 천국.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의 이상사회는 곧 천국인데요. 성경의 천국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우선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이라는 것은 풍요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풍요롭다. 근데 성경에 천국은 그걸로만 정의되어 있지 않죠.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이. 사자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뛰노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화목이죠. 사실 젖과 꿀이 막 흘러서 풍요로워도
어린 장들이 맨날 사자한테 쫓기고 사자가 어린 장 잡아서 씹어먹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 사라지고 그런 관계 사라지고 사자 어린 양이 사이좋게 뛰어노는 세상이 바로 천국인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기독교 문화권 사람들은 이상사회가 풍요로운 사회일 뿐만 아니라 화목한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어떨까요? 이 마르크스는 좀 이제 19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제창했던 학자입니다. 학자이자 지식인이죠. 철학자고. 근데 마르크스도 이상사회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는데 그걸 이제 공산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마르크스의 주장도 곰곰이 들여다보고 뜯어보면 결국 풍요 화목 사회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말을 했냐면 고도로 생산력이 발전한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이제 공산주의 사회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 그래서 자본주의 이후에 나온다고 그랬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르크스는 이상사회의 첫째 조건으로 풍요를 꼽은 겁니다. 물질적 수준, 경제발전 수준. 근데 마르크스는 그것만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만들어진다고는 하지 않았죠. 무계급 사회라고 했습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 심지어는 국가도 없어진다고 주장했죠. 먼 미래에는. 그래서 무계급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왜 무계급 사회를 주장했을까요? 마르크스 입장에서 볼 때 계급이야말로 불평등한 관계를 낳고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깨는, 사람들을 싸우게 만드는, 불화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의 철폐와 무계급 사회를 꿈꿨던 겁니다. 자, 근데 뭐 그 내용을 떠나서 결국 무슨 사회를 마르크스는 꿈꿨던 거예요? 화목한 사회를 꿈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도 사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풍요와 화목입니다. 기독교 쪽에서는 이론적으로 그걸 설명하지 않고 좀 환상적으로 표현했다면 마르크스는 나름대로 자기 이론에 기초해서 그 두 가지 사회를 설명한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공산주의와 기독교에서의 천국은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은 어땠을까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상사회를 대동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제 이건 이제 공자가 쓰기 시작한 이후로 그 한국에서도 널리 이제 받아들여진 어떤 사상이죠. 대동세상이 이제 우리가 꿈꾸는 이상사회다. 근데 이 대동의 사전적 의미는 말 글자 그 자체에서 알 수 있겠지만 큰 세력이 하나로 합친다. 천하가 번영하여 화평하게 된다. 이런 건데요. 모두가 하나 된다는 뜻이잖아요. 크게 하나가 된다. 또는 큰 세력이 하나가 된다. 한마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평등해야 될까요? 관계가? 아니면 불평등해도 괜찮을까요? 평등해야만 가능하죠. 평등을 깔고 있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갈등이 없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 제가 그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던 양반집 그 출신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인이 남자친구가 누구냐 하면 남친이 노비 출신이에요. 천민. 근데 얘는 독립운동 안 해요. 그 미국에 가서 장교가 돼서 오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드라마이긴 한데 어쨌든 독립운동을 열심히 안 해요.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도와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여성이 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냐.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남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해방시키려고 하는, 독립시키려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는 내가 설 자리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본한테 나라가 뺏기기 전부터 노비였단 말이에요. 양반들한테 착취당하고 구타당하고 목숨을 잃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가 해방돼도 나는 또 노비가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왜 당신들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냐. 물론 이제 그 여성이 내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사회는 신분제가 철폐된 그런 민주적인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동참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식견이 없는 여성이다 보니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남성은 독립운동 참가 안 하고 가버리는데 자,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느낀 점도 이제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가 불평등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런 걸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노비, 천민 뭐 이런 게 없어야 돼요. 다층적 위계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동은 뭐 여기 나오죠. 아예 평등하며 그렇죠. 그리고 재화는 공유되고 생활이 보장된다 그랬습니다. 생존 불안도 없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충분히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결과 범죄까지 없는 세상. 한마디로 풍요 화목 사회죠. 풍요 화목 사회. 핵심 내용은 굶주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하지도 않고 평등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각 개인은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범죄도 사라진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대동세상도 풍요 화목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를 봤는데 우리 인류가 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될까? 아, 풍요롭고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나름대로 줄기차게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이상적인 사회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락선이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보셨지만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한다. 생존 불안 없는 사회죠. 풍요로운 사회. 또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락선이 좀 안 보고 이건 뭐예요? 존중 불안이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 없는 세상을 이상사회로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뭐를 향해 달려왔을까요? 주로 풍요입니다. 풍요. 쉽게 말하면 물질, 경제, GDP 이런 걸 향해 달려왔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노예제 시대 또 신분제 사회가 끝나고 명목상 그래도 모두가 만민평등의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자본주의 사회가 됐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초기에. 한국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까지는 아니고 할아버지 정도 되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까지도 포함해서 너무 가난했어요. 보릿고개가 있고 막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먹는 문제만 해결해서 우리가 굶주림에서 벗어난다면 다들 행복해지지 않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많은 인류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돈을 더 번다는 목적이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쳤죠.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빈곤 문제를 해결했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1인당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 부국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된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보통 사람들끼리 관계는 좋았던 시절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사이 관계 좋고 동료들 사이 관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경제 성장을 해서 우리가 이 배고픈 데서만 벗어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꿨던 건데요. 경제 성장, 더 많은 GDP를 쫓다가 마을 사람들 사이 관계가 나빠질 거라는 건 예상을 못한 거죠. 직장 동료들 사이 관계가 악화될 거라는 것도 예상을 못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비교적 화목했던 사회가 불화사회가 될 거라는 것은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어떻게 보면 풍요 수준은 이상사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볼 때. 이상사회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즉 이미 파이의 크기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한때 이게 이제 건국 직후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된 직후에는 미국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70% 정도가 농사를 지어야만 미국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거의 다 농사 지어야지 겨우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전체 노동 가능 인구의 3%만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식량이 생산됩니다.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마다 식량이 남죠. 요즘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여러 문제로 근데 기후 위기니 이래서 식량이 항상 남아요. 그래가지고 남는 식량을 어떻게 합니까? 식량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들한테 그냥 주나요? 아니면 싸게 팝니까?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곡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갈아가지고 연료 만들어서 씁니다. 절대로 그냥 안 줍니다. 사실 미국에서 남는 식량만 가난에 굶주려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들에 제공하면 인류는 기아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긴 한데 우크라이나가 식량이 남는 나라죠. 그걸로 동유럽이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식량만으로. 또 프랑스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에서 나는 농산물로 전 서유럽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현재 도달한 과학기술 수준, 생산력 발전 수준을 잘 활용만 하면 뭐 의식주 문제 해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그거 가능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경제학자 이정전이라는 분은 노동자의 70%가 일을 하지 않고 놀아도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조사해서 자기가 조사해서 얘기한 거죠. 물론 이제 생산된 물건이 잘 팔린다는 전제만 붙는다면 우리 한국인들 중에 30%만 일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했어요. 이런 조건인데 왜 지금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어마어마하게 커진 파이, 높아진 생산력, 과학기술 수준은 극소수에게 독점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파이는 엄청 큰데 그 큰 파이를 대부분 극소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맨 앞에서 제가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자료 다시 한번 보시면 상위 1% 부자가 가진 재산이 나머지 99%가 가진 재산의 2배가 넘습니다. 세계 최상위 부자 2,000명이 가진 재산이 세계 인구 60%인 46억 명의 재산보다 많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불평등입니다. 파이가 크면 뭐합니까? 그 파이를 이렇게 1%가 독점을 한다면 어떻게 나머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오늘날의 불평등 사회는 1대 99만의 사회가 아니라 99 안에도 다층적 위계로 쫙 쪼개진 사회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날 불평등한 분배 구조, 불평등한 사회에 있는 거죠. 생산력이나 과학기술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풍요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건데요. 우리가 더 이상의 풍요, 더 높은 경제 성장, 더 많은 GDP를 향해 달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길이다. 파멸로 몰아넣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가치와 목표는 화목이어야 됩니다. 화목. 그동안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방치해왔고 놓쳐왔던 화목을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된다. 왜? 풍요 수준은 이미 충분하니까. 도달했으니까.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나누기만. 나누기만 하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안 살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소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을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456명이 참가해서 단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 개인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게임을 하면서 살고 있죠. 자, 오징어 게임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사회 제도가 인간관계를 규정하고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을 드라마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나 뽑기 시합 같은 게임은요. 이걸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보신 분들 주인공이 가다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할 때 그거 넘어지면 총 맞아 죽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딱 그 이주 외국인 노동자죠. 그 사람이 딱 잡아서 그 사람을 살려주죠.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 여기서는 남들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해서 다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다 통과하면.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경쟁을 하던 시절도 있었죠. 이제 서로 도와줘도 괜찮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친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컨닝도 시켜주고 이래서 서로 성적을 올려주는. 왜 절대평가니까 걔께 성적이 오른다고 내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협력하는 분위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대평가를 받게 되면 좀 달라져요. 그때는 친구를 도와주면 내 성적이 떨어집니다. 규칙이 바뀌니까 친구 관계가 바뀌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처음에는 뭐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게임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는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죠. 이때가 이제 한 80년대까지의 한국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비유를 들자면 현대와 대우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집단 간 경쟁. 집단 간 경쟁을 하는데 그 현대 안에서 대우라는 회사 안에서의 사람들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닌 거죠. 협력 관계인 거죠. 서로 사이가 좋은 한 팀. 뭐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회사 다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한 가족.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회사도 그런 구호를 제일 좋아했죠. 그런 갖다 붙이는 거. 우리는 한 가족. 물론 자본가와 관리자까지 한 가족은 아니고 직원들만 한 가족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은 현대 사람, 뭐 우리는 다 같은 뭐 대우 사람. 자, 이게 이제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의 이제 상황입니다. 집단 간 경쟁을 할 때. 이럴 때만 해도 그래도 최소한 같은 팀 사람들끼리는 양호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팀 내에서의 사랑과 연대가 가능하죠.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면 그 주인공 성기훈이 속한 팀을 보면 서로 굉장히 위해줍니다. 아껴주고. 서로 희생도 하려고 그러고, 보초도 서주고, 동료를 위해서. 그런 정신들이 지배하면서 사람들이 만족해해요. 나름대로. 내 팀이 있구나. 내가 소속될 곳이 있구나.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고 연대할 사람이 있구나. 그 범위가 넓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 팀에서는 그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공동체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구슬치기 시합으로 넘어간다. 즉 개인 간 경쟁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이때부터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연대가 불가능해지면서 절대적으로 고독해집니다.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고독사가 증가하고 자살률이 치솟는 게 바로 이때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이 구슬치기 시합을 하자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는, 파괴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시합을 참가했던 부부가 있었는데 줄다리기 시합할 때까지만 해도 부부 관계는 정말 좋았죠. 그러나 구슬치기 시합에 들어가니까 남편과 아내가 시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이 이기고 아내는 죽습니다. 남편이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자살하죠. 그런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서울대생 출신 아주 교활한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약삭빠르게 못된 사람, 주인공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 사람도 사실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밖에서 있을 때는 이주 노동자한테 차비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 노동자가 자기 지갑을 열어서 거기 있는 돈을 다 주는 정도의 인정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징어 게임 들어와서 시합이 진행되면서 너무너무 나빠지죠. 그리고 주인공 성기훈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원래 착한 사람이고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착한 품성을 잃지 않고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줍니다. 근데 구슬치기 시합을 시작하자 자기 앞에 있는 노인을 속이죠. 왜?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개인 간 경쟁이. 거기서 졌을 때 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못돼 처먹은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원래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죠. 그 게임이 또 게임의 규칙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든 거죠. 한국 사회가 우리들한테
줄다리기 시합만 시켰더라도 계속 이렇게까지 관계가 나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구슬치기, 개인 간 경쟁, 구슬치기 시합을 강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층적 위계를 형성하고 분배를 불공평하게 해서 사회를 완전히 개인 간 분리를 시키는 바람에 오늘날 이런 끔찍한 사회가 된 것이죠. 또 이 하나의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이걸 말씀드리면,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존중 불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저는 응답하라 1988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 드라마에 보면 이 덕선이 아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동일인가? 그분이 이제 연기하신 건데, 덕선이 아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마을 공동체, 화목한 마을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집을 가진 사람의 지하방에 세대로 살지만 그 집주인하고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형제 이상으로 사이가 좋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친해요. 화목한 마을 공동체에서 살아가요. 자, 그런 마을 공동체에 살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덕선이 아빠는 존중 불안이 낮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마을에는 최소한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빠는 반지하방 산다는 거에 대해서 뭐 열등감 같은 거 안 느꼈어요. 반지하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저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면 누가 뭐 팔러 올라올 거 아니에요? 책 같은 거. 그러면 한 권만 사도 되는데 이 아빠는 전집을 사오는 사람이에요. 껌도 할머니가 껌을 팔면 한 통만 사도 되는데 한 통이 아니라 박스를 다 사는 그런 아빠입니다. 엄청 마음씨 착한 사람이죠. 근데 이 성동일, 즉 덕선이 아빠가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달리 살겠다고.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들 학교에 방문했다가 그 아들 친구들이 자기 아들을 보고 어이 반지하라고 부르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덕선이 아빠 이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죠. 존중 불안을 이제 경험합니다. 야, 내가 반지하를 탈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평생 사람들한테 반지하 소리 들으면서 무시당하면서 살겠구나.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존중 불안이 얼마나 끔찍한 불안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한 거죠. 덕선이 아빠가 다른 건 다 견뎌냈는데 이건 못 견딥니다. 존중 불안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껌을 팔러 어떤 할머니가 왔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덕선이 아빠는 그 껌 한 통 다 산 사람이야. 한 박스를. 근데 그날은 그냥 한 통만 사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못 팔아드려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덕선이 아빠는 여기서 심각한 결심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결심을 했나요? 못되게 살겠다. 이기적으로 살겠다. 일단 내 앞가림부터 하겠다. 남들 도와줄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시당하는 게. 즉 존중 불안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결심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80년대까지는 성동일 아빠, 아니 덕선이 아빠 같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 실제로 사람들 사이 관계는 그런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고. 근데 반지하 산다고 무시당하는데 돈 못 번다고 무시당하고 이걸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견뎌내지 못하자 다들 안 되겠다. 남들을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부터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이 지하에서 탈출해야지. 나부터 일단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라는 쪽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사회가 바뀌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더욱더 심성이 악해졌다는 것이죠. 원래 악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꾸로도 되지 않을까요? 거꾸로도? 만약에 존중 불안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시 착해지지 않겠습니까? 화목한 사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다시 착해질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은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승자 독식에 피 터지게 싸워서 승자만 살아남는, 그리고 그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의 게임의 규칙을 우리가 사회를 바꾸면 됩니다. 서로 단결과 협력을 하는 사회, 즉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모두 살아남는 그런 게임을 하면 됩니다. 모두에게 1억씩 나누는 거죠.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회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오징어 게임이 상징하는 사회는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를 의미하죠. 그러면 당연히 불평등해집니다. 개인이 자기 생존을 책임지게 해서 피 터지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기는 놈이 다 가지고, 그럼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렇죠? 당연하지. 이런 결과가 초래되죠. 반면에 행복 게임을 하는 사회는 어떤 거냐? 개인의 생존을 국가나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개인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평등해지고 사람 사회가 그 결과 화목해질 수밖에 없죠. 사실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대대적으로 유행한 다음에 한 기관에서 청년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1번은 원래 드라마처럼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죠. 456명이 참가해서 1등이 456억 원을 받는 그런 거고, 2번은 모두가 참가해서 게임을 하되 모두에게 1억씩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75%의 젊은이가 2번을 선택했습니다. 2번. 모두 1억씩 나눠 갖는 게임을 선택했어요. 압도적 다수가. 한국의 젊은이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개인주의자들이다. 이기주의자들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경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능력주의를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젊을수록, 즉 젊은 세대일수록 더 개인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조차 기회가 주어지자 서로 치고받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행복 게임을 선택합니다. 75%가.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잔인한 게임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누구도 서로 그렇게 사람들을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또 그걸 당하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살 수만 있다면 누가 그걸 마다할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설문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한국에는 희망이 남아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에게도 희망이 분명히 있다. 이 젊은이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풍요 화목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화목한 사회로 가려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규칙들을 쭉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회 제도를 변혁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게임의 규칙은 사회 제도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고돌이 같은 걸 칠 때도 그 점백으로 치다가 점천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막 태도가 바뀌거든요. 심리가. 눈이 좀 빨개지고 막 그렇습니다. 금방 심리가 변해요. 게임의 규칙을 바꾸니까. 근데 사회라는 것은, 사회 제도라는 것은 그 규칙을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공고하게. 장기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는 얘기는 곧 사회 제도를 바꾼다는 말과 통하는 것이죠. 사회 제도, 법률 뭐 이런 걸 많이 바꿔야 되겠죠. 사회 제도를 화목한 사회로 가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한계점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어렵다. 옛날 같지 않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세계적으로 다 나오고 있죠.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종착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걸 간단하게 좀 역사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자본주의가 시작될 때는 자유경쟁 자본주의, 이걸 이제 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경쟁 자본주의를 시작했죠. 한 비유를 들어볼까요? 비유를 들면 어떤 마을에 커피숍이 하나 생겼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럼 커피숍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10개, 20개, 심지어 30개씩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0개의 커피숍이 생겨서 막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손님을 끌려고. 이런 시절을 자유경쟁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자본가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시기. 초기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마을에 커피숍이 30개가 생기면 결국에는 거의 다 망합니다.
한두 개의 큰 대형 커피숍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대형 커피숍 2개, 그 커피숍은 장사가 그 와중에도 좀 됐을 테니까 돈이 쌓이겠죠? 그걸 자본의 집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대형 커피숍들은 망한 작은 커피숍들을 인수합병해서 끌어들여서 합병해서 자기가 먹어요. 그걸 자본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해서 독점 자본주의로 바뀝니다. 자본주의가. 자유경쟁 자본주의 시절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 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갑니다. 큰 규모의 독점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사회를 장악하는 단계죠. 자, 이래서 이제 서구 유럽 이런 나라들도 뭐 거의 그렇게 됐고 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독점 자본주의가 어느 시점부터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변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독점 자본가들이 국가를 장악하는 거죠. 자기 손아귀에. 자, 마을에 커피숍이 2개만 남았어요. 독점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커피숍이 그 마을에 있는 동사무소도 장악하고 동장도 자기네가 시키는 사람을 하니까 자기가 되든가 자본가가 또 그 마을 언론사 뭐 방송국 뭐 할 것 없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온 사회를. 그런 걸 독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특히 국가를 장악했을 때. 왜 독점 자본가들 혹은 독점 자본은 국가를 장악하려고 할까요? 그래야 돈을 더 확실히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더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손아귀에 넣게 되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석유가 발견됐다. 그럼 그건 내가 독점 개발한다. 이걸 국가를 장악하고 있으면 할 수 있죠. 또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를 지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규칙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원래는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 철도를 자기한테 팔게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독점 자본가들은 국가를 장악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독점 자본가들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한 사회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 서구의 경우에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 넘어갔죠. 더 전에. 그래서 제국주의 전쟁이 터진 겁니다. 자, 그런데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정도가 되면 2개의 커피숍이 그 마을을 완전히 장악해서 엄청난 독점 이윤을 뽑아내요. 한마디로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양극화,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마을 사람들은 다 가난해질 거 아니에요? 그 커피숍한테 빨려서. 그러면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하죠. 왜? 물건이 안 팔립니다. 그때부터. 커피를 못 사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즉 구매력이 떨어지고 수요가 부족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양극화의 결과는 그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양보해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의 시기죠.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이때는 영국, 미국, 유럽 이런 나라의 독점 자본가들, 국가들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한테 쉽게 퍼부어줍니다. 평등 정책을 펴요. 엄청난 수준에. 어느 정도로 평등주의 정책을 폈냐 하면 영국의 경우 최고세율이 98%입니다. 1,000만 원 벌면 980만 원 세금으로 걷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미국도 최고세율이 95%였고요. 북유럽 나라들은 아예 복지국가로 나갑니다. 영국도 이제 일종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해서 복지국가로 나가죠. 자, 이럴 때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국가들이 막 부자들 돈을 뜯어내가지고 뜯이 아니죠. 이제 환원받아서 어차피 사회로부터 긁어간 거니까 돌 세금으로 환수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줌으로써 사회가 엄청나게 평등해져요. 유럽이. 이때를 이제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돈이 생겼으니까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는 거죠. 구매력이 이제 생기니까. 이게 이제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기간이에요. 황금기. 그러면 이때 자본가들은, 독점 자본가들을 또 자본주의 나라 국가들은 왜 평등주의 정책을 폈을까요? 마음씨가 착해서? 그렇게 안 하면 사회가 붕괴될까봐? 사실 평등주의 정책을 폈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회주의 나라들의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하면 사회주의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자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는 독점 자본가들은 당연히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불평등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거다. 소련처럼 될 거다. 이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평등에서 쟤네들을 압도하고 물질적 풍요로도 압도해야 된다. 그래서 평등주의 정책을 폈죠. 사실은 그게 제일 큽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들 아시지만 80년대부터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하기 시작하죠.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진영은 사라집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가 이제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본주의 운영 규칙을 또 바꿀 수 있겠죠. 평등주의를 후퇴시키고 자본가들, 독점 자본가들이 무제한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 이 신자유주의 간단한 겁니다. 평등주의 정책을 후퇴시키고 다시 독점 자본가들이 무제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주는 규칙입니다. 그 결과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보셨듯이, 앞에서 보셨듯이 완벽할 정도로 1대 99로 갈리면서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즉 구매력이 생기지 않고 수요가 부족해서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황, 뭐 경제 침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황금기처럼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평등주의를 정책을 펴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해외 침략. 근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해졌어요. 왜? 사회주의 진영이 없기 때문에 독점 자본가들이 평등주의 정책을 펼칠 생각을 안 해요. 일부 자본가들 속에서 그냥 기본소득 하자는 얘기 정도 나옵니다. 걱정되니까. 국가나 자본가 집단, 독점 자본가 집단 전체가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몰락하겠다. 그러니까 사회를 뭐 그레이트 리셋을 다시 한번 해서 평등한 사회를 다시 만들자.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등주의 정책도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전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전쟁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핵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으로 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에 미국이 참전을 못하는 이유도 결국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핵이 없는 나라라 하더라도 미국이 국력이 옛날 같지 않아서 아프가니스탄처럼 쓰레빠시는 게릴라한테 쫓겨나는 그런 상황도 왔기 때문에 군사 문제, 군사적 침략, 해외 침략, 전쟁 이런 걸로 위기를 해소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 모순이 폭발한 거죠. 소위 양가 공화 민주 세력 간의 충돌, 신구 세력 간의 충돌, 내전 위기 이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밖으로 어떻게 해소할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만성적인 이 수요 부족의 문제, 구매력 저하의 문제, 그 배후에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자본주의 체제를 계속 추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비슷한 길에 벌써 들어섰죠. 경제가 침체하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수요와 구매력이 떨어지고 거기서 경제가 또 주저앉는 이런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날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이제 실감하시죠? 파키스탄에서 얼마 전에 그 수해 폭우로 1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서울에서 엄청난 물난리를 겪으면서 많은 이제 사람 여러 명이 희생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기후위기가 이제 계속 올 건데요. 사실 이 기후위기 그 기저에 있는 환경 문제 이걸 해결하려면 자본주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을 해서는 이걸 해결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희귀동물, 멸종 위기동물을 계속 죽여요. 밀렵군이. 그러면 그 밀렵군은 그 멸종 위기동물을 왜 죽일까요? 그 멸종 위기동물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밀렵군의 입장에서는 그게 생존이에요. 생존 수단이에요. 그 사람한테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를 구해야 되니까 그걸 그만두시오 하면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만두지 못합니다. 또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니까 생산을 좀 절제하시라. 그만 좀 만들어라. 땅 좀 그만 파고. 그러면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면 자기가 회사가 망해서 거지로 추락하는데. 또 공해 방지 장치를 달아라. 그러면 제품 단가가 올라가서 경쟁에서 지고 자기가 파산하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이익, 또 자본가들은 이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여력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든 말든 일단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부터 살아야 된다는 심리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의식주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만 생산하고 슬로우 라이프를 권장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람들한테 욕망을 부추기죠. 이거 안 사면 너는 찌질이야. 뭐 이거 안 사면 너는 낙오자야. 아유, 아직도 그거 갖고 계세요? 이런 걸 바꾸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을 계속 바꾸고 사요. 왜? 그게 정말 없으면 생활이 안 돼서? 그게 아니라 그걸 안 가지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이 정도를 가져야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며 살 수 있으니까. 과시를 하기 위한 소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소비 중에서 70, 80%는 과시적 소비입니다. 생존을 위한 소비가 아니에요. 생활을 위한 소비가. 생활을 위한 소비, 생존을 위한 소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는 정도라면 환경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생존과 생활을 넘어서서 과시, 소위 이제 병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소비,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지구를 다 파헤쳐야 됩니다. 환경 파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환경보는 양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무정부적 생산을 하는 거죠. 항상 과잉 생산을 하고 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자본주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우리는 풍요 화목 사회로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도 없고 지금 종착점에 달해서 또 이런 체제를 계속 우리가 고수하다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전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잘못된 풍요 불화 사회를 풍요 화목 사회로 변혁하는, 개혁하는 문제, 이거는 우리의 생존과 결부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천천히 나중에 하지, 이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고 불행하니까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걸 빨리 안 하면 사회가 붕괴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또 환경 문제가 너무 악화돼서 우리 인류가 전체가 다 멸종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환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를 지금과 같이 방치한다면, 인류가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22세기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풍요 화목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의 삶과 행복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그 개인의 삶과 행복을 책임짐으로써 두 가지 불안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즉 국가가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줌으로써 생존 불안을 해결해 주고 또 평등한 사회제도를 만들고 화목한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격차를 없애고 존중 불안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신문지상에서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남의 일이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누구도 생존이 불가능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또 남들한테 인간대접 못 받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꿈꿔온 이상사회는 풍요 화목사회다 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 풍요 중독사회라는 책과 관련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